네, 윤석열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 팀이 매우 기세가 상당합니다. 일단 어제 저희 끝장뉴스 말미에 속보가 떠서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에디터님? 글쎄요, 아마도 원래는 빠르게는 오늘도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네. 원래 오늘 늦은 밤이나 뭐 내일 새벽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늦은 밤이나 새벽쯤이면 그때 바로 체포되나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지난 1월에 그렇게 체포하려고 했는데 막 1차, 2차까지 갔다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자기 집에 있으니까 바로 체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실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발부만 되면 그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장을 받아놓고 적당한 시기를 고르는 것은 아마도 이제 특검의 선택이 될 테니까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언제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할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죠, 뭐. 근데 상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꼭 영장이 발부되는데 본인과 체포영장이 나와서 집행을 하는 걸 기다린다고 하는 건 저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뭐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이 됐으면 저는 본인이 직접 걸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걸어 나오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모양새 자체가? 그렇죠. 그럴 인간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빠르게 집행하는 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뭐 특검에서 이것저것 판단을 해보겠죠. 왜냐하면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난 다음에 41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구속영장 청구 문제랑 같이 연동돼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같이 이렇게 앞뒤가 맞닿아 있는 거니까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판단을 해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뜸이 많으면 국민들이 엄청 화를 내겠죠. 저 지난번 같은 경우도 경호처가 막 막아가지고 난리가 아니었던 사안들이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특검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사실 저희 대본에도 속전속결이라든지 뭐 전격적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그 언론에서도 하고 대본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등장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속전속결 같지 않아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전격적이고 속전속결이겠습니까? 이거 사실 다 잘못은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이 잘못한 거고요. 두 번째는 특검은 지금 원래 7월 초에 제대로 이 진용이나 갖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용현을 추가적으로 구속 기소한 게 지난주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도 준비 과정에서 어쨌든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고 기소 작업까지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당연한 일을 우리가 실기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잘못은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걸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경찰의 소환에 응했으면 될 일인데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이게 40몇 시간 정도만 조사하고 보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협조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도 아마 두려울 거예요.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돼서 집행이 되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내란 특검은 바로 구속영장으로 또 바꿔가지고 청구를 할 겁니다. 이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고 오늘 밤이나 새벽쯤에는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구속되는 윤석열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구속되는 걸 예, 속전속결로 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이라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특검이 바로 가서 영장 내밀고 체포한다라고 해서 체포해서 가서 48시간 동안 조사하면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뭐 주말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전격적이다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 지금 7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는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받았다고 특검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가 조사를 한 번 못 받냐. 조사를 누구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저희 국가공권력이라고 하는 경호처 때문에 못 받았고 주기현 판사가 내보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항고를 안 했고 그래서 계산책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지금 7개월이 돼간다는 얘기는 7개월 동안 어떤 형태든지 증거인멸과 진술
예를 들면 조작 아니면 진술에 대해 서로 말맞추기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혀 잊지도 않겠습니다만 저도 가물가물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수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술 같은 경우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더 도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특검도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7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하고 20일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미 수사는 18일 날 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매우 속도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속도 있게 가다가 번번이 깨진 경우들이 있어서 의외의 사건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특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를 들면 치밀하게 계산하고 가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속도만큼은 빠르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기존과는 또 느리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특검도 사실은 그 특검보죠. 특검보가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는데 일단 체포영장의 청구 배경에서도 이 내란 특검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 점을 들었고 윤석열은 유일하게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내란 범이라는 점을 들었고 기타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방송에 사실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 굉장히 분노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시간, 시기 이런 조율을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가령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나서 뭐 이제 일몰 시간과 상관없이 뭐 밤에도 체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카메라가 없을 때 체포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안 나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강아지한테 미안한데 개같이 끌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본인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우리 법치를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에요. 뭐 특검과 경찰은 개별 수사기관이고 뭐 특검은 조사를 하러 받으러 나오라고 한 번도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과거에 특검팀에 있었던 수사검사를 했었던 검찰 출신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더 심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분노스러워서 네. 그냥 저는 조은석 특검이 전직 대통령,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신분을 마치 예우해주거나 뭐 인권 어쩌고 하면서 이거 봐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야, 너 왜 경찰이 불렀는데 안 나갔냐? 그랬더니 아니 특검이 수사할 거니까 그때 가면 나 부를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구역에 나갈 필요가 있어.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해요. 네. 자기가 예를 들면 법 위에 있나요? 계속 그렇게 아니, 행동을 하고 있죠. 경찰이 수사가 필요하니까 나오라고 얘기했고 세 번의 뭐 출석 요청이 있었고 본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특검에서는 당신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가 뭐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기다렸다니까. 경찰 세 번 부를 때도 특검이 날 수사한다니까 난 기다렸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심정을 구속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네. 계속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법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벌일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같이 끌고 나와서 도그같이. 독같이 끌고 나와서 아니 왜냐하면 또 이제 동물을 사랑하면 그 동물을 닮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기왕에 네. 이렇게 된 김에 기왕에 이렇게 한강에 된 가서 계산책도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네. 분노하게 만들면 특검이 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빠르면 주말쯤이면 그 모습을 끌려 나오는 모습을 또 그리고 이제 체포된 이후에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끝장뉴스가 주말에도 계속 방송을 합니다. 끝장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꼭 전달 받으셨으면 일단 내일 네. 체포영장이 꼭 발부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체포됐으면 예외의 일들이 항상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 8일을 잊지 못하잖아요. 직위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내란 우두머리가 밖으로 나와서 네. 활개를 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법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행하고 체포해서 48시간 동안 빡세게
조사해서 제가 조사해도 별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신은 말을 안 하니 어쩔 수 없다. 영장을 발부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가서 다음 주부터는 내란 우두머리가 감옥에 있고 제발 우리 그랬으면 많은 좋겠네요. 사람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좀 삶을 누리는 이런 좀 아주 상식적이고 법적인 규칙에 맞는 이런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속보가 들어온 거 잠시 전해드리면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관련한 그 항소 취하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얘기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쪽의 이제 주장인 건데 박정훈 대령의 이제 항명 사건이라는 게 최해병 특검법 내 수사 범위 안에 이제 포함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검이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을 받을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또 특검이 이 사건을 뭐 예를 들면 최해병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직접 인지한 사건이 아니니까 군 검사를 상대로 이첩 명령을 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의견서를 냈다는 건데 웃기고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그 윤석열과 함께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몸담았던 고위 뭐 관료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어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히 이제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특수수사기관인 특검의 조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 부추기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기다려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법원이 알아서 잘 결정해 줄 테니까 의견서 낸 거 뭐 존중합니다. 네. 뭐 저는 의견 낼 수 있죠.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근데 이런 판단은요. 특검도 다 법률가들이 있는 조직이고 법원에서도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명현 최상병 특검 측에서는 일단 이첩이 이루어지면 특검이 항소를 취할 수 있다. 원래 특검법이 그렇게 검토하게 돼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뭐 이제 이런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해서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체포영장 청구가 이제 특검이 이제 소환을 한 적이 없고 거기에 불응한 적도 없으니 체포영장을 청구할 뭐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권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그걸 다 막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특수고무집행방해라는 죄가 네.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3번이나 불렀고 3번 다 나가지 않았고 이유가 뭡니까? 특검이 나를 부를까봐라고 얘기했잖아요. 특검이 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방식이 다른 거지. 체포영장으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불렀느냐? 아니 경찰이나 3번에 불렀는데 안 나갔는데 내가 또 부른다고 네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야. 당신은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지금까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죠.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얘기하지 계몽령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놓고 1분 만에 또 인원이란 말을 3번이나 했던 일이 벌어졌었고 그 위에 모든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느냐. 자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부르면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까? 또 믿을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불러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땐 뭐 이 얘기는 좀 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얘기 들어야 되나? 안 듣기 찼습니다. 저런 얘기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종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런종섭했던 인간이 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뭐 2가지 사건 되게 큽니다만 소위 21살 군인의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자발적으로 와서 소위 군인의 임무를 다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성 하나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소위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특검에 있는 법에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특검에서 예를 들면 공소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항소가 취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건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특검이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네. 런정석부터 윤석열까지 소위 뭐 이종섭은 내란 집단은 아닙니다만 소위 윤석열 내부에 있는 이너서클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검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본질을 좀 흐리는 작업들을 윤석열도 참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가만 보면 이종섭이나 윤석열이나 김용영이나 일굴의 장관쯤이나 했던 양반들이 또 그리고 뭐 장군쯤 됐던 양반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방식의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너무 개탄스럽고 이쯤 되니까 같은 변호사를 쓴 건가? 같은 법무법인이 썼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이제 좀 지긋지긋합니다. 뭐 네.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조치는 나는 특검 수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특검 조사에 불응하려고 안 했고 원래는 부르면 나가려고 했고 이런 말 자체가 일단 더 국민들만 분노하게 만들고 특검에 있는 양심적인 이제 수사관들이나 이제 검사들이 보기에도 빨리 체포해가지고 빨리 판단 받아야 되겠다. 네. 오히려 이제 재촉만 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뭐 일부 뭐 국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동정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됐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됐다. 아마 원래 본인이 엄청 두려워할 거예요. 자기가 해봤잖아. 특검이 어떤 건지 본인이 해봤잖아요. 네. 칼질을 얼마나 해댔습니까? 따지고 보면 박근혜 특검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못 죽는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 내란죄예요.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죠. 거기다 외환까지 가고 네. 만약에 군용법상 반란죄까지 만약에 나중에 인지되는 사건은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책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엄청난 공포감에 질려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검이 뭘 하는지를 아니까 본인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인생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환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는 혐의 중에 하나가 또 외환인데 어제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는 특검에 국방 전문 감사원 감사관 3명이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윤석열에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국방 분야 감사관이 합류된 게 특검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제 감사관이 들어간 게 처음이라고 하고 이게 결국에는 그 공무원들이 받는 감사라는 것과 검찰과 경찰이 하는 수사라는 것은 좀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이제 감사위원으로도 계셨고 감사원에서 공무원들 이제 감사하는 과정이나 어떤 절차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뜯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수사기관들의 수사와는 좀 다르다는 판단 때문에 이 3명을 합류시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합류시킨 이 배경으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외환죄 법리 검토가 있는데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외환죄를 좀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13개 조항 정도 있는데 외환유치죄나 외환죄에 들어가 있는 대목을 보면은 어쨌든 이 그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 외국인이나 외국과 통모를 할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 여기 하나가 있죠. 외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헌법 3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북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다라는 반론이 일단 법조계에서 있었고 이거는 과거에 그 내란죄 말고 외환죄를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나왔을 때도 이제 요 대목이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과 외국인과 통모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위 지금 공모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김정은과 소통을 했는지 북한에 누구와 소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북한과의 개입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수사할 수 있는가
직접 조사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대목들도 뭐 이제 법률가들이 짚었던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뭐 일반 이적죄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 정도는 적용이 가능할 거다라는 법조계의 법리적 뭐 쟁점 해석인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굳이 이렇게 막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외환 유도 행위 자체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 장관님은?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그 감사관이 왔다는 얘기가 좀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기는 해요. 감사관이 왔다는 게 주로 이제 감찰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내부 감찰을 하는 건데 내부 감찰은 어떤 걸 하겠습니까? 지시가 어떻게 이행이 됐을까? 어떻게 감춰졌을까?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이 외환죄는 다 5가지 정도가 걸려 있어요. 만약 외환죄를 적용하게 된다면 사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오물풍선입니다. 오물풍선이 날라오게 되면 원점을 타격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김영현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휴전선에 아파치 헬기가 날아가는데 고도가 아래로 확 내려가게 해요. 그 자기들도 운전하는 사람도 야, 이거 잘못하면은 교전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가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했는데 너무 심각한 포격 훈련을 했어요. 거의 전쟁과 유사할 정도의 포격 훈련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가 평양 상공에 드론을 날렸어요. 네. 그것도 예를 들면 고위급 인사들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봐라 우리 드론 날아간다라고 거의 알릴 정도의 상황이었고 다섯 번째가 개엄 10여일 전에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가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라는 또 의혹이 있어요. 이 5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시계층, 지시 계통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의도로 지시가 됐는지 그것이 예를 들면 구두로만 지시가 된 건지 아니 문서에는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아까처럼 얘기했던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막 수사를 하다가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오게 되면 이거 확실한 외환죄인데? 라고 얘기하면 인지된 수사를 갖다가 다시 확정할 수 있어요. 인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외환죄로 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꽤 있으려면 중간고지로서 저희 감사관이라고 하는 감찰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군이라는 건 특수한 집단이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좀 작심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매우 적절한 합류였다. 감사관 3명 합류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요. 내란 특검이 또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또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주체로 해서 윤석열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으로 가려는 뭐 절차 중에 하나로 보면 될까요? 너무 당연한 조치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보고 나가지고 원래 출국 금지 조치가 안 돼 있었나? 뭐지? 이제 이런 잠깐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당연히 그 체포 영장 이후에 이제 구속 단계에 들어가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뭐 기본적인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출국 금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도주로를 차단하는 경우고 그리고 이렇게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습을 국민들의 대상으로 또 보여줄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다른 내란 종사범들과 동일한 무게로 내란 수괴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내란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국무위원들도 다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봐서 글쎄요. 뭐 이제 와서 출국 금지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진작에 했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아마 원래 이제 출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 측에서 해 놓은 상태였던 것 같고 주체가 이제 특검이 이제 다루는 걸로 됐으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아마 이 주체를 바꿔서 새로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기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란죄 당연한, 네. 제가 말씀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볼 때 미리국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도주료를 막아내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하는 거는 상식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항상 문제는 윤석열에게만 예외였다.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조항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도 법 아래 있어. 그래서 뭐 법불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특검 내란 특검에서도 얘기했던 게 법은 모두가 다 평등해라고 얘기하는 측면인데 이제서야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나 보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죠.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잘할 거다. 그러니까 잘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눈은 똑바로 뜨고 특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이제 어제 새로 나온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난 다음 날이죠. 12월 4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등이 이제 이 4명만 참석을 해서 단순 친목 모임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는 게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그 안가에 회동했던 사람들 일부가 국회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가 회동의 모임 이 성격을 허위로 답변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는 것은 회동의 성격을 완전히 좀 뒤바꿔버린 내용이라고 봐야 돼서, 뭐 물론 그 안에는 법률 전문가도 있었죠. 뭐 민정수석도 있고, 법제수장도 있고,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법률 전문가인데 법률비서관까지 불러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느냐. 결국에는 저는 이게 공적회의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엄 바로 다음 날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라는 것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목들을 자신들이 법률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내란 혐의와의 그 연결고리가 오히려 지금 강화되는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CCTV를 통해서 이분은 성함이 한정화 비서관? 네. 한정화 법률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전 조치들이 이들이 얼마나 헌정 질서를 유린해 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뭐 법률적인 시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방어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지금 초기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이미 노출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률비서관 참석은 이거는 뭐 심상치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심상치 않다. 단순 친목 모임이라는 그 증언이 거짓임이 판명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계엄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때 이 시점이 12월 4일이 계엄이 해제된 바로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계엄에 대해서 논의했을 수도 있다. 법률비서관을 통해서 실무자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 거의 오늘 같은 경우는 법률비서관 전성시대 같아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을 라디오 치더니 또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뒤 말이 다 안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모였다. 무슨 내란이 일어난 다음 날 그것도 안가에서 만났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 하필이면 격도 안 맞는 법률비서관이 사표를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어떤 청와대 참모가 안가에 사표를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안가는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어디 계셔? 안가에 계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나 가서 사표 내야지?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상식적으로. 전 그렇다면은 4명의 어떤 내용들을 본인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그걸 옆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보는 게 맞다. 근데 두 가지겠죠. 12월 3일 1차 계엄 이후에 2차 계엄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1차 계엄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죠. 만약에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행안부 장관은 뭘 담당할까요? 경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그다음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용산.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법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 프레임은 짜 있다. 이 4사람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이유는 또 만약에 그거 실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4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직 내부의 윤석열 로펌처럼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헌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 4사람이 다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어떤 기획을 하는 단위로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아마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됐을 거고 정리를 누가 했을까? 제가 볼 때 법률비서관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률비서관이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민정수석에게 올렸으면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보고 대통령한테 그 당시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거나 또 그 보고에 따라서 이후에 집행을 했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죠. 그렇지 않다면 누가 안가에서 내란 일어난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4명이서 송년회 할 수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 잘라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거짓임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난 셈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친목 모임도 아니었고, 뭐 지금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의 법률적인 어떤 정당성을 한번 따져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엄령 발효 후에 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해봤을 것 같고, 뭐 방금 말씀 주신 2차 계엄이 가능한가 이런 검토도 했을 수 있는 것인데, 뭐 저는 다 떠나서 왜 이런 황당한 해명들을 하면 변명들을 하면서 사표 얘기까지 꺼내면서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드느냐. 숨겨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굉장히 공개되면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들을 그 안에서 다뤘기 때문에 평생 감춰야 될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5명이 다 그런 식으로 아마 뭉뚱그려서 해명을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내용이긴 하네요. 네. 안가에 사표 내러 갔다는. 거짓으로 덮으려다가 또다시 이제 말도 안 되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모습. 저희가 딱 단어 하나는 좀 고민했더니 고도의 통치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12월 6일, 7일 날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 12월 4일 날 몇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파가 됐을 거라고 저 봐요. 그렇지 않고서 거기서 그게 이 안가 모임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고도의 통치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법률가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야 이건 옛날에 다 끝난 거 폐기된 거야라고 얘기했을 텐데 폐기된 것도 알았겠죠. 근데 이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소위 이 상황을 적극 대처하자 지지층들을 모으자 그러니까 맨 처음 발화된 데가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서 발효가 되고 그 내용이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자기 그렇죠. 입으로 얘기를 하는 일이 네.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발언지가 여기가 아닐까 저는 추정을 해요. 그 뒤에 여론전을 보면은 충분히 성립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것 시나리오라고 같은데. 보고 한마디로 이제 법기술 회의 같은 거죠. 법기술회의. 법기술회의. 그러니까 이제 법기술은 아래 사람인 한정환 비서관이 준비를 해오고 최신 그래도 법률비서관쯤 되니까 그 뭐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다 옛날 사람들인데 현재까지에 있는 법률 검토를 최신 법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가져올 수 있겠어요? 뭐 그럴 정신머리나 있었겠습니까?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법률비서관한테 미리 시켜놓고 아마 각종 자료와 뭐 이제 결론 같은 것들,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와라. 한 다음에 거기 뭐 또 안 그래도 법제처장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있고 법제처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4명이서 이제 소위 법기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런 모임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공직 로펌 첫 발족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12월 4일 실제로. 발족. 그 로펌이 소위 4월 4일 파면될 때까지 계속 윤석열을 위해서 공직을 유지하면서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이건 내란인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사인도 내란의 동조 공모한 자가 되는 과정이겠죠. 이 사실이 만약에 밝혀져서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얘기하는 건 야, 이때부터였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전부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이제 이런 사실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 이후에 뭐 관련 인사들이 어떤 자리에 가려고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되질 않나.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질 않나. 뭐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뭐 갑자기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은 또 그만두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고 네. 이제 민정수석은 또 알고 보니까 검찰총장이랑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앉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플랜 속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에디터님 엄청난 분석을. 아니요, 제가 볼 때 저희가 보고 있는 내란의 그림은 매우 작은 그림일 거예요. 빙산의 훨씬 일각이라고 더 하더라고요. 큰 그림. 네. 비화폰이 수천 개가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화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김건희와 노상원이라고 하는 민간인들이잖아요. 그 민간인들이 개입돼 들어왔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단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집단이 공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행하는 계획을 짰겠죠. 그럼 실행 계획은 그냥 어떻게 그냥 가능하지 않죠. 거기에는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돼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획 단위가 존재하죠.
실행 단위가 존재하죠. 이것을 보조하는 단위가 존재하죠. 근데 밝혀진 건 지금 장성한 9명 정도, 노상원, 그다음에 윤석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모하고 동조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고 실행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이 하나하나씩 밖으로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0일 내란 특검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국민들 앵커님 좀 반응했던 것처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사람들이 전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올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럼요.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이 좀 하나 둘씩 속속 밝혀지길 바랍니다. 일타정식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안 합니다.